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위치학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륙들은 구대륙과는 달리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의 대륙들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신대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의 바다와 대륙을 공부할 때 그 위치 그리고 주요한 나라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위치학습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복습을 꼼꼼히 하시면서 오세아니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아메리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강 세계의 대륙과 바다에서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럼 또 복습 먹거리를 한번 목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는 크게 지리적으로 구분을 하거나 문화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치에 따라, 방향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문화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어떤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냐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적으로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무슨 아메리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바로 앵글로색슨족에 속하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지역에서도 영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케미가 좋은 사이, 자,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와 미국, 이런 미국과 캐나다가 속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는 이전 시간에 배운 유럽과 비슷한 점도 많고 또 그만큼 다른 점도 많은 곳입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캐나다와 미국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아메리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남부 유럽에 속해 있는 4개의 국가에 대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바로 자, PIGS. 자,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었죠? 그렇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가 여기에 속해 있었죠? 자, 그 중에서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들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사람들의 민족을 라틴족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는 그들의 문화와 또 혼혈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리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지리적인 구분법은 말 그대로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어떤 아메리카라고 부를까요? 자, 위쪽에 위치한 이 아메리카를 우리는 북아메리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북아메리카에는 3개의 국가가 속해 있네요. 바로 앞에서 확인한 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하는 캐나다와 미국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또 한 나라는 우리가 멕시코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위치 확인했었던 세상에서 가장 큰 멕시코죠. 자, 이렇게 3개의 국가가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세 나라는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어요. 자, FTA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물건이 오갈 때 관세를 없애는 협정인데요. 이것을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3개의 국가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에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나프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럽연합과 함께 비교하며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주제니까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곳입니다. 자, 여기 이 바다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또 우리 열심히 복습하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씩씩하게 대답했겠죠?
네, 그렇죠.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서인도 제도로 알고 있었던 영화 캐리비안 해적의 배경이 된 카리브해죠. 자, 이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이 국가들은 어떤 아메리카로 구분을 할까요? 자, 위치상 아메리카 대륙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 아메리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앙 아메리카 밑에 있는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그렇죠. 남쪽에 위치한 남아메리카입니다. 자, 이번엔 아메리카 대륙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유럽과 아메리카 지도를 보여줄 테니까 지도 속에서 비슷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많이 했죠? 이번에는 비슷한 그림 찾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혹시 찾았나요, 여러분? 자, 지도에서 비슷한 부분이라는 게 대체 정체가 뭘까요? 바로 복잡한 해안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노르웨이의 해안선을 그릴 때 해안선이 너무 복잡해서 그리기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이번 주에도 노르웨이만큼, 아니 어쩌면 선생님은 노르웨이보다 더 그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기 힘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아메리카 북쪽과 남아메리카 남쪽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엘사가 살았던 아렌델처럼 빙하가 만든 작품입니다. 자, 노르웨이와 북아메리카 북단, 북쪽,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형을 우리는 피오르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아주 오래된 과거에 온 세상이 춥고 또 위도가 높은 지역들이 빙하로 덮여있던 곳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런 시기를 빙하기 또는 빙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지역은 모두 그 시기에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들입니다. 자, 우리가 2단원에서 빙하가 만들어낸 지형들을 공부할 때 이 지역들을 다시 공부하게 될 거니까 위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복잡한 해안선과 피오르드.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빙하가 만들어낸 또 다른 지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로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호수입니다. 자, 이 호수는 총 5개라서 우리는 5대5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수업할 때마다 늘 2대5 아니고 5대5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기 좋겠죠? 2대5 아니고 5대5, 5개니까 5대5입니다. 자, 이 5개의 호수를 모두 합치면 한반도의 2배 크기예요. 엄청 크죠? 이 5대5 역시 빙하가 만들어낸 호수예요, 여러분.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이 5대5 연안에 있습니다. 사진 정말 멋있죠? 자, 사진 중 한 장은 선생님 친구 중에 거의 직업이 여행가인 친구가 아메리카 여행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또 다른 사진은 1년간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간 친구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정말 장관이고 절경이고 너무 신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과 선생님도 직접 두 눈으로 이렇게 멋진 경관을 담는 그날까지 힘내봅시다. 자, 그리고 이 5대5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단원에서 북아메리카 공업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니까 꼭 위치 기억해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엔 아메리카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산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은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산맥인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지도에 안데스 산맥의 위치를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봤어요. 자, 남아메리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 정말 긴 산맥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길이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했던 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었지만 2등으로 뺏긴 나일강의 길이에 대해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자, 나일강의 길이가 6,600km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의 길이는 7,000km라고 해요. 저 엄청나게 길죠, 여러분? 선생님이 나일강 소개하면서 진짜 긴 강이다. 정말 긴 강이다. 여기 서 있어서 여러분들 지구 내까지의 길이보다 더 긴 게 나일강이다 그랬는데 안데스 산맥은 그것보다 더 길죠, 여러분. 또 높이도 4,000에서 5,000m가 넘는 산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알파카나 라마를 아시나요? 이 알파카와 라마가 사는 곳이 바로 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자, 앞으로 알파카나 라마 또는 그들의 캐릭터를 보면 안데스 산맥 하면서 안데스 산맥의 특성과 위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안데스 산맥 자락에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우포레스트 뒤에 거울에 한번 나우포레스트의 뒷모습도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 디테일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안데스 산맥 자락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의 정체는 바로 우유니 사막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금 사막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소금이 정말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우유니 사막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도 다시 한번 위치를 볼 나라인데 바로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자, 여행가가 직업인 것 같다라는 그 친구가 고산병을 이겨내고 우유니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짜잔! 이 사진 한 장이면 우린 안데스 산맥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유니와 알파카 그리고 라마가 모두 담긴 이 사진. 선생님은 실제로 이 사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주 열어보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자, 또 이 친구가 여행을 다닐 때마다 다람쥐 인형을 들고 다녀요. 근데 이 다람쥐 인형이 정말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가지고 때가 되게 많이 탔죠. 자, 정말 귀엽죠? 밤하늘도 정말 멋있죠, 여러분? 자, 이런 우유니 소금 사막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많이 손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진들을 보니까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하는지 좀 알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물 위에 하늘이나 사람들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모래가 굉장히 많고 약간 노란색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의 사막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막의 기후 특성, 강수량과 증발량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실제로 다 나타나요. 실제로 강수량도 굉장히 적고 증발량도 많은 것이 특징인 곳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산맥을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을 따라잡은 바로 그 강,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은 세계 물의 20%가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아마존강이 흐르는 면적을 나타낸 사진이에요, 여러분. 정말 크죠? 자, 이러한 아마존강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얼마나 강이 크냐면 강에 돌고래가 살아요. 바로 이 핑크 돌고래.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돌고래는 뭔가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강에는 실제로 저런 핑크 돌고래 같은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마존의 별명이 지구의 허파인 것 다들 알고 있나요? 자,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답게 정말 나무가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 아마존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숲들이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사진들을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가 기후를 공부할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높이가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는 곳을 열대우림이라고 배울 건데요. 이런 열대우림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공부할 지형이니까 아마존의 위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아메리카 대륙에는 세계의 네임드들, 세계에서 유명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 그것에 이어서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자, 이 사막의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몇 년 만에 비가 내려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되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4,000년간, 무려 4,000년간 비가 오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에서도 유명한 곳의 사진을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 사진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달의 계곡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막들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바로 아타카마 사막도 그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아타카마 사막은 안데스 산맥의 서편에 위치하여 있고 바다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 보이죠, 여러분? 자, 바다와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사막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뭔가 사막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이 대표적인 이미지라 그런지 몰라도 대륙 한가운데 떡하니 뭔가 그렇게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런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죠? 이런 아타카마의 위치, 바다가 가까운 이런 아타카마의 위치는 아타카마 사막이 만들어진 이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아타카마 사막의 위치를 우리 꼭 기억해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북아메리카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옆에 있는 이 지역은 누구의 땅일까요? 자, 아까 앞에서 앵글로 아메리카 색칠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 땅이 어떤 나라와 같은 색으로 색칠되어 있었는지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미국과 같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은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알래스카는 미국이랑 거리가 조금 있죠. 처음부터 미국의 영토였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나라의 영토였을까요? 바로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이 땅을 미국한테 파는데 정말 싼 가격에 팔아요. 이 큰 땅이 현재 시세로만 봐도 강남구를 다 합친 것보다 싸게 샀다고 해요. 자, 이 지역을 처음 사들일 땐 얼어붙은 땅인데 이걸 왜 사냐?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냉장고를 산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이 땅을 사고 나서 보니까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었어요. 현재 미국이 세계 석유 매장량 3위가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인 지역도 바로 여기 이 알래스카입니다. 자, 알래스카는 석유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 수입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주예요. 캘리포니아가 10위, 또 뉴욕이 15위인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잘 사는 거죠. 자, 이러한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빙하 지역이 나타나니까 위치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한 지형들과 그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가들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국가가 3개 있었죠? 자, 앞에서 그 3개의 국가가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을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남아메리카를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아메리카의 큼직큼직한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메리카의 지역들은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했죠.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인문환경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먼저 언어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자, 물론 이 두 언어 말고도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종교입니다.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크리스트교에서도 구교라고 불리는 가톨릭을 많이 믿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러한 종교의 종류와 특성은 우리 3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가톨릭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톨릭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성당을 다니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고 또 가톨릭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혼혈이 많습니다. 자, 남아메리카 전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인종은 혼혈이에요. 물론 나라마다 어떤 인종이 많은지는 좀 비율이 상이하긴 하지만 대륙 전체를 봤을 땐 혼혈이 가장 많습니다. 자, 남아메리카 사람들과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유럽인들과 또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데리고 온 아프리카계 흑인들 간의 혼혈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혈 문화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인 혼혈 문화를 지금 한 2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남아메리카의 음악과 춤들입니다. 바로 삼바와 탱고인데요. 자, 그럼 우리 삼바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바란 아메리카 고유의 문화에 아프리카의 음악 문화가 섞여져서 만들어진 바로 음악과 춤인데요. 여러분들 이 음악과 그리고 그림에서 나오는 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이것이 바로 삼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탱고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문화와 그리고 유럽 이주민들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진 음악과 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많이 보셨죠? 바로 이것이 탱고입니다. 탱고나 삼바 같은 혼혈 문화가 이 남아메리카에서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사례를 가지고 이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세계에서 5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입니다. 보면은 남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컸던 러시아의 절반 크기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아까 아마존 강 위치 확인하면서 여기 위치도 봤는데 바로 아마존 강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바로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자, 유럽에서는 이 브라질을 미국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자, 인구가 워낙 많고 면적도 크고 또 다민족 국가인 점이 비슷해서 브라질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브라질의 특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 브라질의 인구가 2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대에는 포르투갈 본토보다 이 브라질에 훨씬 많기 때문에 현대의 포르투갈어의 표준어는 바로 이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라고 해요. 자, 또한 지구상에서 가톨릭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도 바로 이 브라질입니다. 자, 이러한 브라질은 우리가 도시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유명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또한 우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함께 남아메리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의 특성과 그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브라질의 도시들이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브라질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50개 중에서 17개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여러분. 자, 얼마나 많냐면은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겨요. 1등입니다. 자, 하지만 석유에 너무 의존을 한 나머지 지금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치안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석유 자원을 공부를 할 때 석유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 너무 석유에만 의존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그 대안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도 이 베네수엘라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그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자, 이 나라는 콜롬비아입니다. 자, 콜롬비아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자, 콜롬비아는 커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카페 같은 데서 뭐 오늘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온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써져 있는 뭐 표지판 같은 거를 보면은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콜롬비아산 원두를 이용해서 만든 콜롬비아나라는 캔커피도 있을 정도예요. 자, 얼마나 커피계의 네임드면 또 커피계의 유명한 곳이면은 이렇게 이름을 따와서 캔커피를 만들었을까요? 또 캔커피 앞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콜롬비아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콜롬비아 산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실제로 남아메리카에서는 이 콜롬비아와 우리가 방금 확인했었던 브라질이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앞으로 카페에서 콜롬비아라는 단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콜롬비아나 같은 캔커피를 마실 때 콜롬비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위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우리 1강에서 공부했던 곳인데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이 나라의 이름과 위치를 잘 기억해 두라고 했죠, 여러분. 또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지금 대답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 자,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자, 에콰도르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자, 스페인어로 적도를 뜻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 사진 혹시 기억나나요? 적도를 밟고 있던 나우포레스트. 몸의 절반은 지금 북반구,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에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자, 이런 에콰도르는 적도가 통과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1강에서도 공부했듯이 적도 근처에 위도가 낮은 지역들은 기온이 높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이 남아메리카 서쪽에 어떤 산맥이 통과했었죠? 그렇죠. 고도가 4,000m에서 5,000m 넘는 산들도 굉장히 많은 높은 안데스 산맥이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자,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지보다도 기온이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지역은 기온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콰도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 때문에 저위도에 있는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에콰도르의 수도이자 적도가 통과하는 퀴토라는 도시는 해발 고도가 2,8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온이 평지보다 낮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역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고도 때문에 딱 봄 같은 기온이 1년 내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상춘, 항상 상, 봄춘, 항상 봄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해서 상춘 기후라고 부를 거고, 기후를 공부할 때 다시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내용이니까 이 에콰도르의 위치와 상춘 기후라는 뜻을 잘 기억해 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이 나라가 어디인지 밝히기 전에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를 하나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마추픽추입니다. 자, 이 나라는 마추픽추가 있는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자,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의 도시입니다. 자, 근데 마추픽추 사진만 봐도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페루 역시 안데스 산맥이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높은 곳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마추픽추의 이미지와 페루의 위치 함께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아까 위치 한번 확인했던 나라죠, 여러분? 우유니 사막이 위치한 볼리비아입니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바로 파라과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위치상 우리나라와 완전 정반대에 있는 나라예요. 자, 둥근 지구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꼽았을 때 반대부분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대척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척점이 바로 이 우루과이입니다. 자, 다시 대척점을 좀 정리를 하면 180도 반대 방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절이나 시간대가 전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대초점, 우루과이 위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나라네요.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또 추갈못인데 축구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자, 메시가 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쑥스럽긴 한데 추갈못인 선생님은 그 메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메시가 백인이니까 당연히 유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렇지. 아르헨티나도 국민 대다수가 백인이니까 그렇지. 메시 아르헨티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백인 비율이 90%가 넘는 국가예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인종이 워낙 다양하고 혼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종 비율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이 혼혈이 가장 많은 남아메리카에서 백인이 많이 모여 사는 나라라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를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열대기후부터 또 빙하지형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이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위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 실제로 나라가 길다 보니까 신장국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칠레라는 나라입니다. 자,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을 만드는 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원래는 칠레라는 국가를 만들 계획이 없었고 아르헨티나의 영토 안에 이 칠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데스 산맥이 너무 가운데를 가르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국경을 만들다 보니까는 칠레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나라가 남북으로 워낙에 길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서
우리가 기후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곳이니까 위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특성과 남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다양한 국가의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위치 학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나를 아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1강부터 6강까지 배웠던 위치들을 잘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들은 1년간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거고 또 계속 언급될 지역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이 교과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뭔가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6시간 동안 공부를 함께 했던 이 내용 자체가 세계지리 교과서를 압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위치 정말 꼭꼭 복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쏟아지는 나라들의 TMI들을 잘 견딘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꼭 해결해서 리로스쿨에 올려주세요. 자, 우리 7강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세계지리 교과서 1단원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7강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세계 인식의 시공간적인 차이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서양과 동양에서는 시기별로 어떤 지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3개의 수업 중에 2개는 선생님의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하나는 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